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방송 역사 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역시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마세요 역사 공작단. 다시 또 저는 중산층 연구자 금강기입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예, 고구려사 전공하는 기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대사 전공하는 행노잼 소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선시대 전공하는 캔커피, 돌아온 캔커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게스트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매운 너구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재미없게 하느냐. 너무 늙은이들 이야기다. 뭐 이런 얘기 중간중간 쳐주셔도 됩니다. 예,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아주 그냥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강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홀로 고고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결사항전하시는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까지 됐었고, 이제 강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전쟁이 한 차례 더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정유재란 맞습니까? 강화협상이 끝난 거죠. 강화협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근데 그게 들키는 과정이 있어요. 들키는 과정이 있는데 들키는 과정까지도 오늘 처음부터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네네. 그 명나라에서 실제로 히데요시를 책봉하기 위해서 네. 사절을 보내요. 예, 주사가 이종성이라는 사람이었을 네. 거예요. 보냈는데 부사가 양방영인가 그래요. 예, 양방형. 예, 그 두 사람을 보냈는데 일단은 그 부산 쪽까지 내려갔어요. 네. 부산진에 이제 일본 군들이 있죠. 그래서 있는데 내려가서 그 히데요시 씨한테 줄 그 책봉 교석, 히데요시를 일본의 국왕으로 책봉한다라고 하는 거. 딱 그거 하나 들고 있죠. 비단 쪽에 쓴 거. 내려갔는데 부산진에서 만난 그 일본군 장교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어가지고 그래, 응? 협상 이제 체결이 된 모양인데 우리한테 그 보내준다던 명나라 황제의 딸은 언제 줄 것이며 조선 팔도 중에 사도는 언제 대줄 것이냐. 아하. 자 이렇게 물으면서 오는 거예요. 명나라는 별로 그거에 대한 거는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간. 자 이 사람들은 황당한 거죠. 중앙에서 내려왔으니까. 네네. 그럼 심유경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심유경은 이 사기꾼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기꾼. 귀신같이 눈치를 채고 사기꾼.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중간에서 이런 짓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기는 선발대로 네. 일본에 가가지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날 수 있는 그 가교 역할을 하겠다 준비를 하겠다 해가지고 일본을 먼저 건너갔어요. 눈치를 챈 거죠. 네. 건너가 있었기 때문에 이종성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난리 났거든요. 중앙에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튀어나와. 예, 그렇죠. 이제서야 심유경한테 완전히 놀아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자기 지금 비단 쪼가리 하나 들고 있는데 책봉한다는 교서. 만약에 이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그대로 가져갔다가는 그거 진짜 흉폭한 놈이라고 하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갔다가 진짜 뼈도 못 차릴 것 같은 거예요. 응? 저 일본에 가서 죽겠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밤에 일본 군지정에 지금 사절단이 있잖아요. 네. 몰래 조선인 옷으로 갈아입고 담장을 넘어가지고 도망쳐요. 도망쳐가지고 꼭 이틀 만에 경주인가 도착했을 거예요. 명나라 군지정에. 굉장히 빠릅니다. 이틀 만에 경주까지. 이틀인가 3일인가 가요. 이틀이면 가죠. 예. 부산에서 경주야 뭐. 부산에서 경주를 뛰어서 이틀 만에 갔어요. 말 타고 갔겠죠. 뭐. 그 정도면 뭐 하여튼 거의 그 집거리 돼가지고 도착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하니까 명나라도 그제서야 심유경한테 속았다는 걸 안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 일본군 진영 내에 지금 명나라 사절단이 와 있고 뭐 지금 와서 책봉 그 내리는 교서를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사였던 양방영을 시켜가지고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히데요시한테 그 책봉 히데요시를 국왕 책봉한다라고 하는 교서를 전달하게 합니다. 자 히데요시가 이거 받아보니까 히데요시도 속은 걸 그제서야 한 거죠. 히데요시도 몰랐었던. 네, 히데요시 그렇죠, 그제서야 모르죠. 고니시가 그걸 계속 속이고 있었으니까. 그제서야 고니시한테 속았구나라고 해가지고. 바로 목을 맵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일단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 전쟁에서 얻은 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자기는 절대 전쟁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대군을 몰아가지고 이 조선을 침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정유재란입니다. 정유재란이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네, 그렇죠. 정유재란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황에 대해서 또 이제 쭉쭉 이야기를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역사운전단 다시 프로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역사공작단에 쌈짓돈 한번 후원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후원은 팟빵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써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8-401 04-874847 김태현입니다. 1,000원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유재란 이야기 하면은 이제 가장 비극적인 전투가 나오는 게 칠천량해전이죠. 칠천량해전. 예. 일단 그 전에 이순신은 이제 목이 잘린 목이 이렇게 안 돼. 백의정군 백의정군하고 있었어요. 한양으로 여기 비유적인 표현이죠. 네. 직장에서 잘린 상황이라는 거죠. 직장에서 잘렸다. 예. 일단 한양으로 이송이 되고요. 한양으로 이송이 되고 그래서 고문도 당합니다. 고문도 당하는데 고문까지? 고문을 일부 당하고 아주 네. 심하게 당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때 이제 그 정탁이 간언을 해갖고 네. 이제 전공이 많고 훌륭한 인재니까 네. 그냥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해서 하고 이제 결국에 이제 끝나고 이제 백의종군 시키는 거죠. 백의종군에서. 근데 이종군. 예, 그 백의종군이 나오는데 뭐 이 백의종군은 이제 좀 알려졌는데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짜로 뭐 완전 노비처럼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보직이 없고 잠시 쉬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때 뭐 하냐면 그 권율의 자문역으로 가 있습니다. 아, 그 도원수 자문역으로 가니까 역할을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서 논의해요. 전략도 논의하고 그 권율이 백의종군이 아니지 의지했기 않습니까? 아 그걸 백의종군 그걸 하는 거죠. 백의종군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예요. 정치인들이 백의종군을 이렇게 쓰는군요. 아니 뭔가 다 내려놓는 게 아니니까 백의종군이라는 말을 쉽게 쓰는. 알고 쓰는 게 걸까요? 알겠죠. 저 모르고 지금 쓰는 현직 얘기예요. 대통령도 한번 써먹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뭐 불멸의 이순신이나 이런 거 보니까 막 네. 일개 군관이 하급 군관이 뭐 백의종군하는 이순신을 막 부리면서 막 때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 예. 뭐 네가 아직도 수군 통제한 줄 알아? 이런 거요? 전 보진 네.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절대 불가능한 일. 네. 실제로 그 조선 시대 때 귀양을 가도요. 네. 귀양을 가면 뭐 아주 위리안치된 중재인이 아니고서는 네네. 뭐 이렇게 그 고을 수령한테 뭐 간장 좀 달라, 쌀 좀 달라 이러면 줘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네네. 그 조정의 상황이 바뀌어서 네. 돌아가서 영의정이 됐다. 그럼요. 그러면 편지 오죠. 네. 제가 영의정에 편지 씁니다. 아 그때 간장을 달라 그랬는데 죄인에게 죄인에게 줄 수 없다며 아. 간장을 주시 않은 사또의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아,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하면 이제 조선 관장이 없으니까 외관장 아니었거든. 공포 특급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 정말. 예, 그렇게 막대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하지 그래서,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오해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일본군이 이제 다시 공격에 나서면서 그 황석산성이 함락되고요. 그리고 남원이 함락이 됩니다. 근데 이 남원 전투에서는 그 조선명 연합군이 네네. 제대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아주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남원성 함락되고 여기서 뭐 아주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약탈을 당하고 피해 당하죠. 그래서 이거는 일본 측에도 기록이 있어요. 일본 측에서 기록이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죽여버렸다는 식으로 아하.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 전남 지역은 조선의 곡창지대였고 이 지역은 임진왜란 기간 동안에는 큰 피해를 안 입었어요. 예, 조선 맞아요. 수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예. 진주성도 일단 지켰고요. 지켰는데 이때 들어와서는 일본군이 아예 그 전라도 경상도를 영역화하겠다라고 생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아까 그 처음에 협상할 때 나왔었던 사도가 이 지역을 다 네 그렇죠. 포괄하는 거죠. 네, 충청도까지 자도라는 다. 게 그러니까 지금 남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지금 남한 지역. 그렇죠. 예. 예.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칠천량해전, 음흠. 칠천량해전인데 이게 그렇게 유명한 겁니까? 그럼요. 그렇죠. 왜냐면 이 아니 그렇게 잠깐만요. 여기 그렇게까지 노래벌리. 아니 왜냐면 이순신 관련한 네네. 콘텐츠에서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순신은 그렇죠. 없으면 망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 들었는데 네.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지는 좀 몰랐다는. 이 거예요. 명량으로 가기 위한 네. 정말 그, 극적인 하, 어떤 하이라이트로 가기 위한 바로 그 그렇죠. 전에 주인공이 겪는 히어로가 한 예. 번쯤 위기를 겪잖아요. 그렇죠, 아, 이제 네. 그 최대 그게 위기인 바로 거죠. 이거. 아하.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순신은 결국에 이제 백의종군까지 가게 되고요. 으흠. 그 보직해임 당한 거죠. 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일을 맡은 게 원균이죠. 아, 원균이 소원성취 맞는데 하셨네요. 그 소원성취했는데 음. 원균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아하.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일본 진영에 이렇게 완전히 닥치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걸 너무 잘 압니다. 음흠. 그러니까 이제 책임자가 되고 나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음흠.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너 갈 수 있다더니 왜 안 가냐? 이러니까 안 가고 있죠. 이거는 뭐 바보가 아닌 이상은 지금 공격을 전면적인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걸 자기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음흠. 그래서 원균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지금 부산 가가지고 무력시를 하라는 거예요. 조정에서의 그 요구는 무력시를 하고 부산 쪽을 통해서는 일본의 보급선을 끊어라 음흠.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원균이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순신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이순신을 자르고 원균은 그 자리에 앉혔으니까 이제 원균이 그걸 해야 되는데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배를 타고 연안항해로 거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덕도 이쪽에 아마 그런 요새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신공항 신공항 얘기 만든다는 나오는, 데입니다, 거기가. 그때 뭐 아무튼 그쪽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원균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수군만으로 안 되고요. 수륙 병진을 해야 돼서 육군이 와서 저쪽 육지 쪽에 있는 애들을 좀 몰아내주고 그러면 우리가 수군이 가는 거야. 이런 식의 아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을 파네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약을 팝니다. 육군이 안 움직이면 우리는 안 움직인다. 이런 아. 식의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권율이 빡치는 거죠. 당시 육군 사령관으로 권율이 있었는데 아하. 지금 나보고 지금 도와줘야만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육참총장입니까 근데 지금? 권율은 지금 사정을 다 그렇죠. 알거든요. 사정을 다 아니까 네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해놓고는 뭐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난리냐. 그래서 심지어 원균을 붙잡아 올려가지고 곤장을 때려요. 도와달라고 네. 보는 앞에서. 곤장. 곤장을 때려요. 시원스럽네요. 이거 진짜 여기서 창피한 일이죠. 권율은 육참총장이라고 그럴 수가 없고 총사령관이죠. 도원수고 예, 그러니까 이제 합참. 그 합참의장이네. 그 합참의장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불러서 이제 해군참모총장 수가 곤장 있는 때리는 거죠. 야, 이 정도면 장난 아니에요. 이분 나이도 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건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에는 곤장 때렸다고 나옵니다. 뭐 아. 난중잡록이나 징비록에 당장 나오고요. 근데 하는데 이걸 실제 때렸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이렇게 곤장- 직접 때린 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다른 부하가 대신 맞았지 않았느냐. 엉덩이를 네. 까야 되는데. 그렇죠. 곤장 맞으면 까야 엉덩이를 됩니다. 까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근데 사실 그렇죠. 예, 이 사건 때문에 원균이 완전히 삐져요. 그렇죠. 완전히 삐져가지고 삐질만 하겠죠. 7천년 해전의 어떤 단초가 되는 건데. 쌍바이꼴을 지금 사람들 앞에서 좀 보였는데. 예. 근데 삐졌다고 하기에는 좀 원균이 당한 것도 좀 되게 억울한 면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억울한 건 아니고 아무튼 좀 서럽죠. 네. 그래서 서러우니까 근데 자기가 서러울 게 없는 거 아닌가? 맞았잖아요. 짬밥 맞았잖아요. 맞는데 망신은 당연한 거예요. 개인적인 나의 입장에서는 예, 좀 그럴 수 있어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당했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곤장 앞에 내가 곤장 맞을 짬밥이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럼요. 자기 사령관인데. 짬대우 안 해준다고 되게 짬- 별 2개, 서럽겠죠. 3개짜리 지금 막 때린 그렇죠. 건데. 별 4개라니까요. 네. 별 4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원균과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갖고 있는 이제 문제점이 또 나오는데 네. 이제 첫 번째는 이 원균이 이순신 정도의 지휘권을 완전히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제 도원수가 아무래도 그리고 옆에 자문으로 이순신 장군 와 있는데 이순신 와 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도원수가 좀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실제로 부대 내에서도 다 지금 이랬던 장수들은 다 이순신 함대에 속해 있던 이순신의 그 사람들인데 이거 원균이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안 맞죠. 이게 화학적으로 음흠. 이렇게 융합하기가 어렵죠. 지금 장악을 하지 못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장악 못했죠. 장악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자기는 큰 소리 탕탕 쳐놨는데 네. 실제로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네. 수행할 능력은 없고 아하. 할 방법이 없죠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 출전을 해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계속해서 그 물 보급도 안 되고 있고 적군한테 몇 번 전투를 해갔다가 당하고 자 이러니까 부하들도 당연히 신뢰가 떨어지고 이 사람도 계속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죠. 짜잘짜잘하게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원균이 이끌던 수군들이 이 자꾸 지는 거예요. 지는데 이게 큰 대규모 전투가 발생해서 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물이 떨어졌으니까 저기 섬에 가서 물 기러 와라 했던 애들이 일본 애들한테 잡혀서 죽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좀 모양새가 되게 안 좋았죠. 원균에 대한 안 좋은 소리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 기록이 그러니까요. 뭐 얘기 나온 게 말씀드리면 네. 사실 제한된 기록으로 보는 약점을 제외하고는 이순신과 원균의 기록을 봤을 때 이순신은 약점이 없어요. 기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록으로는 그러니까 다 훌륭했던 기록만 남아 있고 근데 원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반대로 훌륭했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원균 명장서를 어디서 끄집어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난중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균을 네. 가까이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순신이 원균을 사적으로 되게 싫어해요. 진짜 싫어요. 인간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뭐 원흉이라고 부르죠. 원- 그다음에 완전 원 쓰레기 이렇게 네. 부르는 거야 이순신이. 좋게 써줄 리가 없습니다. 그 난중일기에 저런 워딩이 나와요. 저 원균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네. 그래서 또 거짓말한다 뭐 이러고. 단순히 그 네. 이순신의 기록뿐만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실록 아니 근데 실록에서는 물론 원균을 높게 평가하는 기록들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선조나 이제 그런 걸 갖고 원균 명장서를 이야기하는데 음. 그 임진왜란 때 보여줬던 여러 가지 기록들을 이렇게 조합해 봤을 때는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아. 네, 좋게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일단 원균 명장설이 제 생각엔 일단 원유철을 비롯한 원시 집안에서 원시 집안. 좀 명예회복을 하고 싶었던 아하. 게 하나 있고 또 아하. 하나는 또 사람들이 네. 뭔가 뒤집어 보고 싶어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재미 때문에 그게 또 퍼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허. 사실 선조가 원균 명장설의 제일 중요한 근거예요. 선조의 발언이. 선조 그렇죠. 나중에요. 나중에 이제 7천년 해전 결론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크게 지잖아요. 어허. 근데 그것 가지고도 원균을 보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원균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데 왜냐면 안 가려고 했다. 어허. 사실 원균은 조정에서 계속 가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안 가려고 한 거 보면 역시 원균이 알고 있었던 것이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런 식의 좀 황당한 평가를 아하.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원균 명장설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역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쭉 돌이켜 보면은 이순신이 신격화되는 과정들이 쭉 있잖아요, 또. 네. 그렇죠. 식민지 시기에도 한번 또 그게 네. 거쳐졌다가 박정희 때 가면 이제 극적으로 완전히 완전 신화화 돼버리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객관적으로 다시 보자. 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래- 봐야죠. 네. 네. 예, 그럼에도 당연히. 불구하고 아무리 파고 이순신은 좋은 일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더 이제 우리가 역사 전공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이순신이라는 역사 인물에 대한 기록이 되게 제한돼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관찰서 이렇게 이순신에 대한 기록이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거 뭐냐면 다 난중일기나 이충무공전서인데 난중일기는 저자가 이순신 장군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충무공전서 정조 때 냈을 때는 이미 신격화가 돼 있는 단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아름다운 일화들 있잖아요. 뭐 그 관아에 있는 나무로 뭐, 검은 거 네. 만들려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하고 막 예. 그런 거 다 이충무공전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뒤에 들어간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일화들 보면 저도 이순신 장군 참 존경하면서도 와 이게 가능한가 이런 분이 사령관까지 올라갈 때 가만히 있을까 그리고 평정에서 안 좋은 거 당하면 관직 생활이 이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그거를 다 받아들이느냐는 조금 이제 고민할 필요는 있죠. 다만 그럼 반박할 자료가 있느냐 그건 없어요. 반박할 자료가 없으니까. 네, 아, 빨리 추천하자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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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으로 예. 넘어가죠. 예. 예, 그래서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이 칠천장 해전 때는 일본군도 나름 준비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수군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조선수군이 이순신의 함대가 연전연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뭐 뛰어난 지도력도 있지만 네. 이 조선수군의 그 함선이 네. 일본군보다 워낙 뛰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북선 아닙니까? 거북선? 근데 거북선보다도 네. 판옥선. 아, 네. 왜냐하면 예, 구력은 판옥선. 주력은 판옥선이죠. 예. 거북선도 근데 원래 판옥선을 개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건 판옥선 위에 용머리 두고 뚜껑 덮고. 씌운 거죠. 예, 뚜껑 덮고 그걸 더 튼튼하게 만든 거죠. 예. 그래서 뭐 거북선은 몇 척 안 돼요. 임진왜란 시기에는. 네. 그래서 논란이 많죠. 몇 척까지 있었느냐. 근데 아하. 보통은 3척에서 5척 사이로 봅니다. 아. 많았을 때도 5척. 그러니까 뭐 거북선 함대가 뭐 한 100척 나와서 막 쓸어버리고 이런 거는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죠. 보통 알고 있는 건 거북선 한 척이 다 쓸어버린 걸로 알고 있죠. 그렇죠. 용머리에서 대포 빵빵 나가고. 그렇죠. 그 설치가 돼 있었다. 그래서 그 용두에서 화염 유황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포가 머리에 있었다 그래요. 그 입에. 그래서 논란이 있어요. 그 지금도 계속 논란이죠. 거북선이 어떻게 생겼느냐. 네. 그래서 그 용두만 해도 그 용머리가 이렇게 위로 솟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솟아서 올라왔다라고 보는 분이 있고 평행으로 나왔다라는 얘기 있고 예전에 역사 스페로 나왔지만 들락날락했다. 어허. 예, 돌격할 때는 하고 있다가 앞에 닥할 때는 문 열고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또 나름 완전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들만은 아니어갖고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3척 이상 있었으니까 각각의 형태가 조금씩 달랐던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 가면은 그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거 그냥 그렇죠. 가상의 어떤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어쨌든 있는 자료 가지고 복원을 해본 거죠. 그렇죠. 아직도 2층이냐 3층이냐 갖고 논란이 있는데 예, 그 솔직히 알기가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거북선보다는 사실은 판옥선이 더 그렇죠. 초점을 맞춰야 되는 판옥선 자체가 명종 때 개발이 됐는데 그 일본 그러니까 왜구들 그리고 일본 해군의 기본적인 전략 특히 왜구들이 일단 작은 빠른 배로 배에 접근해서 올라타는 겁니다. 아하. 올라타고 이제 육박전을 하는 게 기본적인 전술인데 배 안에서 칼싸움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조선에서도 전기부터 얘기를 해요. 이걸로는 우리가 못 이긴다. 아. 예. 그 육박전으로 하면 검술이 뛰어나갖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이 판옥선 같은 배는
크고 튼튼한 배를 만들어 갖고 올라오기를 힘들게 만들어 버린 아하. 거죠. 거기에 플러스 그 충돌하는 거죠. 하나의 그 전략이 파 막 이렇게 예. 표현하죠. 배로 충돌해 버리고 그러니까 튼튼하게 만든 거죠. 그 영화 명량에서 나오는 그 전법이라고 보면 되나요? 근데 지금 부딪혀가지고 딱 싸우는. 맞아. 일단은 그 두 가지인 거예요. 조선 수군의 전술이라는 게 기본적인 건 일단 먼 거리에서 대포를 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처 오지 못해. 이게 제일 기본 전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본 수군의 배라는 것은 대포를 싣기 이제 부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포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한포전에서 화력 싸움이 안 돼서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건 조선군이. 그리고 붙으면은 박아버리는 거죠. 당파로. 이 두 가지 전술로 싸우는 건데 명량은 제가 굉장히 좀 제가 싫어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하면 막 일본군들이 육박전 하잖아요. 육박전하에 막 이순신 칼 빼들고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일 혐오하는 장면.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건 조선군의 싸우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실은 없죠. 이순신이 그리고 그런 전법을 쓸 사람도 아니고 이순신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기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허. 그 사람이 죽박전 상황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영화에서 멋있는 장면 넣으려고 그걸 넣은 거라서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조선군의 싸움 방식은 그것이 아니다. 예. 대포 그렇죠. 쏘고 일단 부딪혀서 병사들끼리는 절대로 칼을 부딪히지 않게 만드는 게 조선의 가장 기본적인 전술이에요. 꼭 칠청년 해전 때도 이제 그런 방식을 썼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안 이거를 됐죠. 썼는데 여기서 이제 일본군이 준비하는 게 뭐냐면 작은 배들로는 이제 조선 수군을 상대할 수 아하. 없다는 걸 안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얘네도 대형 선박들을 만들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름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한 방에 7천량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계속 소규모로 이 뭐죠? 조선 수군을 습격하면서 네. 신경을 자극해요. 이거 우리가 맘만 먹었으면 이겼는데 진 것 같으니까 열받죠. 아하. 이게 상대도 안 된다 이러면 일상도 그런 생각 안 가질 텐데 그러니까 점점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 원균도 그 권율한테 곤장 맞고 그 계속해서 패전을 네. 거듭하니까 나중에 이제 자포자기에서 칠천도라고 하는 그 섬에다가 어디죠? 한산도에서 거제도 바로 안쪽에서, 위쪽이에요. 예. 그 안쪽 고립된 그 지역에다가 배들을 조선수군을 다 몰아놓고 짱 박아놨군요. 거기 앉아가지고 술을 먹고 앉아있는 아. 배에서. 원균이요. 네. 그렇죠. 아니 그분은 그분 때문에 술을 마신 건 아닐 것 같아요. 원균은 그냥 술을 좋아했어. 술 좋아해서. 항상 마십니다. 항상. 애주가셨군요. 네, 애주가예요. 네. 그 부하들이 그 간호를 했다 그래요. 음흠. 지금 여기 들어가 있으면 짱 박혀 있으면 안 된다. 안 된다. 포위당한다. 조선 그 수군의 그 장점인 원거리 유지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그 작전 자체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술을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원균에 대한 안 좋은 얘기는 끊임없이 이어지네요. 네. 원희철 들으라고 지금 그리고 이 칠천량 때도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전투 서로 진영을 갖추고 상대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그런 전투가 벌어졌다기보다는 습격을 당하는 측면. 그러니까 밤에 일본군들이 와서 막 습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대응 태세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냥 막 배들이 막 불타버리고 놀라서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순신의 전술, 그 조선 수군의 전술이라는 게 상대와의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대포로 파괴를 하고 네. 또 나머지 애들은 또 근접해가지고 부딪혀서 부셔뜨리고 하는 식으로 진영을 가지고 싸우는 건데 붙어버리면은 그런 조선 수군의 장점이 완전히 손발이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건 뭐 제가 군사 전략 전공자는 아니니까 일본 수군이 조선의 배에 붙어버리는 순간에 조선군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 기존에 이기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그동안 잘 싸웠던 조선 수군이라고 해도 공포감을 느끼고 막 패주해서 도망가 버리는 기세가 꺾였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런 상황에 빠진 게 아니고 패닉 상태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원균은 배에서 내려가지고 도망가요. 언덕으로 도망갔다가 쫓아온 일본군한테 칼을 맞아 죽죠. 요거 좀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원균이 도망을 가서 이제 몸이 굉장히 좀 비대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막 헉헉거리면서 막 나무와 막 이래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일본군 몇 명이 칼을 들고 원균에 달려드는 모습을 내가 목격하고 도망갔다는 이런 증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원균은 일본군들한테 살해를 당했을 거예요. 거의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원균이 그 뒤에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고서가 막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서 사실 원균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무사히 도망을 쳤다면 죽은 척하고 어디가 숨어 살았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오늘 원균 이야기 계속 하실 건가요? 원균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거 알겠습니다. 않겠습니까? 네네. 원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이제 칠청년 해전
여기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여기 그렇죠. 이제 해주죠. 전멸한 거죠. 예, 전멸이에요, 전멸. 완전 전멸. 예, 네. 괴멸이에요, 괴멸. 12척의 배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조선 남아있죠. 수군의 거의 7할에서 8할 가까이가 여기서 다 괴멸당해요. 근데 이제 괴멸되는 상황에서 이제 누가 도망을 가냐면 그 배설. 만약에 배설이라는 예를 사람이. 들면 아, 그- 이름이 배설신가? 예.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명량 때도 너무 비겁하게 그랬다 그래서 후손분들이 화를 냈죠. 화를 내고 문제 제기하고 아, 그랬죠. 그분. 후손분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12척을 빼가지고 네. 줬으니까 명량해선이 된 거 아니냐. 아.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근데 근데 이거는 조금 평가해줄 부분이 아니 과정을 있긴 조금 있어요. 얘기해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네. 이 원균이 네. 칠천량 해전에서 그렇게 괴멸될 때 네. 배설이 12척을 끌고 빠져나와요. 네. 그래서 도주를 하는데 네.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한산도가 이제는 이 수군 진영이었는데 거기를 또 왜군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거기다 태우고 가요. 태우고 서쪽으로 쫙 도망을 가는 거죠. 군량미까지. 예. 네. 근데 이거는 나름대로 정확한 판단이었죠. 적에게 그걸 뺏기는 것보다는 그게 군사적인 나으니까. 판단,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이순신이 수군을 재건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자원이 그 되잖아요. 12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땐 배설이 중과부적인 상황에서 전군이 괴멸되는 거에서 그나마 건진 거잖아요. 거기서 평가해줄 부분이 있다고 볼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아, 이제 좀 다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다만 그 사람이 강하게 말씀해 주시죠. 악평을 듣는 게 네. 명량해전을 앞두고 도망가요 또. 또 도망가요. 예. 두 번 도망가시네요. 결국엔 처형되죠. 예. 처형되는데 근데 이제 너무 영화에서 너무 사람 비열하게 나와버리니까 좀 후손 입장에서는 그렇죠. 화가 날 부분도 있죠. 뭔가 개인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12척의 배를 나름대로 좀 빼돌렸다는 표현 좀 그렇다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쨌든 준비를 후퇴시킨 했고, 거죠. 후퇴- 후퇴한 거죠. 예. 예. 그렇지만 본인은 어쨌든 또 결국 또 도망이라고 표현할까요? 아, 도망? 군율 위반이에요. 도망간 거예요. 그 도망은 도망은 맞죠. 예. 예. 도망은 통상권이는지 도망은 그걸 부정할 수는 없고. 근데 방금 말씀해 준 것처럼 그 한산도 본진 불태우고 음흠. 군량미 태우고 이제 도망간 거는 그 일본군이 나중에 와서 가져간 게 없는 거예요. 와서 다 불타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점령했다면은 음흠. 상징성이나 그 군량미 확보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아, 의미가 컸을 텐데 뭐 전리품도 없는 거고 다 이미 불태우고 도망갔고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죠. 좋습니다. 이제는 이제 12척의 배가 남아있으니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요거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멘트죠? 그럼요. 예. 이 이순신이 조정에 보낸 장계인가 네. 거기에 있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나중에 한 척이 더 추가가 돼서 13척 명량해전 그렇죠. 당시에는 명량해전 13척이 13척. 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 장계를 보고서를 올릴 때 당시에는 12척이었죠. 그래서 이 보고가 올라오고 이때는 선조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믿었던 수군이 괴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좌절합니다. 수군 해체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음. 그 다시 그 이순신을 복귀시키고요. 선조가 자기 반성을 해요. 그렇죠. 이순신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미안하다. 본인의 그 어리석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진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하는 얘기들을 이 보면 일을 어찌하리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순신한테 심심한 사과를 표현합니까? 사과를 하는 거죠. 왕으로서 그 사실상. 정도 표현한 거면 엄청난 사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진짜 사과 내가 정말 잘못 조치했다. 근데 이미 그 난중일기나 이런 기록을 보면 이미 이때 이 전황 그러니까 칠전량해전의 모든 사정은 아니지만 조선군이 괴멸한 사정을 그 이순신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통해서 계속 듣고 그러다가 이제 피난민이 나오는데 이걸 수습하러 출발을 해요.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그걸 수습하러 가면서 이제 병력들을 모으고 나온 배들 그리고 백성들도 이제 보호하면서 보내야 되니까 이걸 자기가 다시 나가죠. 근데 이 상황에서 처음부터 나왔던 건 아니고 조정에서는 이제 수군이 의미가 없다. 거의 괴멸됐으니까 해서 그 곤율의 육군에 합세해서 육상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이순신이 그 유명한 장계를 올리는 거죠. 네,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싸웁니다 하면서 하고 이제 13척 해서 그리고 그 유명한 명량해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재미없는 영화. 정말 재미없었던 그 영화. 재미없었다고까지 말하진 말고요. 아 왜요? 저는 제 개인적인 왜냐면 의견도 그러니까 본인은 재미가 없었고 네. 많은 사람들은 재밌다고 생각한.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재미없었다라고 표현. 재미없었어요. 재미가 없었는데 네. 어떻게 1,700만이 그래서 이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였더라? 한겨레인가 어디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흥행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영화 1위로 뽑힌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후회한 거죠. 아니에요. 그건 너무 악의적인 거고 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야지만 그 정도 수치가 가능해요. 다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영화인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예전에 불멸의 이순신도 그렇고 네. 제가 불멸의 이순신을 어디서부터 안 봤냐면 네. 거기 저런 상상을 넣어놨어요. 뭐냐면 거북선 진수식을 하다가 네. 거북선이 침몰해요. 네.
드라마상에서. 네. 그래서 거기 있는 탔던 고생했던 이순신의 부하들이 이제 다 죽는 거죠. 막 높은 관리 들어와 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으면 이순신은 사형이죠. 사형은 아니어도 하여튼 예. 크게 크게 문제가 됐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나 뭐 선조가 뭐 죄를 빌러온 이순신에게 검을 꺼내서 직접 목을 겨눈다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왜 그냥 난중일기나 실록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이 이순신 얘기는 너무 재밌는데 왜 자꾸 MSG를 과도하게 치면서 문제를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명량도 그렇고. 원래 아니, 다시다가 좀 들어가야 맛이. 그 실제로 근데 그 저번 다시다가 근데 좀 문제가 너무 심하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 실제로 그 울돌목 그 명량 그 바다를 당시에 그 일본 전력이 거의 300척 가까이 뭐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기록은 좀 확실치는 않아요. 예. 130척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도 엄청나죠. 만 예, 해도. 그거를 그렇죠. 그 바다를 거의 다 메우면서 왔을 거예요. 그 막 이렇게 그 상황하고 12척이 일자진으로 그걸 딱 이렇게 외롭게 막고 있는 그 상황 있죠. 그것만 제대로 이렇게 구현을 해도 이게 시각적으로 다가오는 그 이순신의 그 감정이란 게 전달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뭐 거기다 막 이것저것 막 자기가 상상을 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전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되게. MSG가 네. 다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면 재료 본연의 맛으로도 충분한데 그렇죠, 그렇죠. 쌀뜨기면 잔재절 부려가지고 본연의 맛을 재료를 많이 해친 케이스라서 저는 사실 명량 보면서 첫 장면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조선군들이 입고 있는 갑옷이 정체불명의 시커먼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아니 조선시대의 갑옷은 충분히 고증이 돼 있고 똑같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뭐 그렇게 이상한, 더구나 이순신은 그중에 대장이라고 무슨 노란색으로 용무늬 같은 게 또 가슴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 그거 봤을 때부터 굉장히 몰입이 표정. 안 됐어요. 네, 막 기영 선생님 표정 정말. 저는 그래서 네. 명량이라는 영화를 되게 사실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만 그거 별개로 아무튼 많은 사람들은 이순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기왕이면 더 좋은 이순신의 얘기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건 좀 아쉽죠. 여튼 뭐 그건 그렇고 명량 얘기를 더 해보시죠. 예. 그래서 이순신은 어떤 조치를 하냐면 그 삼도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되면서 네. 이 백성들한테 통행첩을 발급해줘요. 어. 통행첩을 발급하는데 대신에 그 대신에 쌀을 좀 내라. 그러니까 뭐 지금 병력 다시 모으고 하려면 군량미기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대신에 우리가 널 보호해주겠다. 근데 이순신 장군 돌아오셨다? 우리 보호해준다니까? 백성들 또 이 지역에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역으로 명량의 전에서 패하면 다 끝인 거죠, 이제. 진짜 끝인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큰 전투를 준비하는데 이번엔 정반대로 갑니다. 정반대로 가는 건 뭐냐면 아까 칠천량해전 이전에 그 일본군이 조선 수군의 신기영을 자극하면서 끌어들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젠 반대입니다. 이미 조선 수군이 소규모로 먼저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면서 일본군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일본군도 아는데 이렇게 하면서 신경을 자극하면서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그 끌어들인 게 바로 명량이었고요. 이 명량 결국 해전이 이제 펼쳐지는데 아직도 논쟁이 많은 큰 전투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기록에 따라서 133척에서 300여 척에 달하는 그 일본 대함대를 13척으로 막아낸 뭐 거의 세계 해전사에 유례가 없는 대전투인데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기록이 배의 척수가 늘어났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는 일본의 배가. 아니, 배가. 일본군의 일본의 배가. 배가 과장됐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133척이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충봉 전선 나오기 전에 그 단계에서는 뭐 이순신 장군의 조카인가요? 그런 분이 이제 하는데 그때 뭐 한 일본 수군 200여 척 됐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대요. 그건 조금 불었네요. 예, 근데 제가 그건 직접 본 게 아니라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충무공 전서 됐을 때는 막 300여 척, 종조 때. 예, 333척까지 나옵니다. 근데 두 배. 130에서 300으로 바뀌는 거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앞뒤만 딱 바뀌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 그런데 네. 저기 이민홍 선생님이 이제 이순신 평전 여기서 이제 쓰신 분석으로는 그분은 이제 300여 척으로 보세요. 300여 척으로 보는데 근데 133척은 뭐냐라고 해서 그 진짜 300대 13으로 싸웠다고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300대 13으로 뭐 해서 13척이 붙이는 게 아니라 이 명량 이 울돌목 그 물가가 좁기 때문에 여기로 유인한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건 뭐냐면 지금 칠천량에서 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수군에도 이제 큰 배가 아까 준비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들이 들어올 수 없는 지형을
확보했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조선군은 판옥선 중심 13척으로 일자진을 펼쳐놓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일본 수군은 그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네. 큰 배가. 그러니까 작은 배 그 전체 함대 중에 작은 배 133척이 들어와서 교전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앞에가 막히니까 여기로 공격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걸 뚫을 수가 없으니까 아예 결국엔 포기하고 물러간 거로 설명을 하시는데 일리가 있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도 항상 의문이었어요. 13척으로 이렇게 300여 척이건 133척의 비슷한 규모의 배랑 정면 승부를 했을 때 이걸 막아낸다는 게 쉽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아마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명량에 완전히 설명된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도 아니 학술적으로도 이게 어떤 식의 과정 속에서 승리했는지를 모르는 거네요. 이걸 찾아보면은 이거 관련한 다른 논문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다루긴 많이 다뤘죠. 네, 당시 일본군의 작전이 뭐 12척이 뭐 거의 이제 방비도 안 되는 거니까 그대로 밀고 서해안 쪽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뒤에 있는 그 선박의 상당수가 수송선이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일본군이 가득 있어요. 세우고 그렇죠. 그렇게 세우고 얘기도 하죠. 예. 그대로 이제 한양 전투선이 쪽까지 아니고. 올라가자. 그래도 그렇게 보더라도 100여 척 이상의 전선이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분명히 이제 쉽게 이길 수 없는 당연한 이제 전과이기도 하고 또 물살이 바뀌었잖아요. 예, 물살이 바뀌면서 뒤에 아무리 많은 병사들이 타고 있었어도 배가 있었어도 물살이 바뀌면서 앞에서 깨진 그 선박들이 뒤로 불타가지고 내려가면은 이거 다 자기 배에 부딪히고 하는데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살도 그렇죠. 문제고. 이게 영화에서도 나왔고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역사 스페셜에 네. 보면 그 이야기가 꼭 들어가거든요. 울돌목 거기에 쇠사슬? 쇠사슬. 어. 그거는 이제 실제로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는 건가요? 그거 안 된다고 보증이 그러더라고요. 안 되고요. 그래요? 구란가요? 그거 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쇠사슬을 어디서 얘기가- 구해요? 쇠사슬을. 그러니까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그 다음에 그렇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답사 가셔서 강강술래 보시면 있잖아요. 알겠지만, 강강술래. 그 차라리 강강술래는 그럴 수도 있다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까? 아니 그거는 하면 되는 거지. 하면 되는 건데 손 잡고 강강술래 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어려운 근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할수 있어요. 쇠사슬을 건다는 게 그 울돌목이 그 물살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작은 배들은 물살 거슬러 못 가요. 모터가 아주 센 게 아니면은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뭐 나무배로 그게 가능하냐 쉽지도 않고 그러면 그 적의 대규모 함선을 진격을 막거나 걸리게 할 정도의 쇠사슬이면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되는데 네. 그걸 누가 가져가서 어디다 걸 겁니까? 그 전쟁 중에 그거 어디서 구하냔 말이죠. 그렇죠. 언제 만들고 그것도 있고 있고. 그걸.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거는 저는 진짜라고 생각해요. 낭설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말하고는 이순신은 한 4시간 정도를 잘 버틴 거예요. 4-5시간 정도를. 아하. 잘 버텨가지고 물살이 바뀔 때까지 네. 일본군은 당연히 깨고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걸 못 넘어갔던 거죠. 그 시간을. 근데 잘 막았었던 제가 거죠. 봤을 때 이게 어떤 이순신이 기기묘교묘한 어떤 전술이라기보다는 되게 정석을 잘 지킨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은 병력으로 많은 다수를 상대할 때는 최대한 상대방의 화력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좁은 곳에서 적은 병력과 적은 병력이 계속 싸울 수 있는 상태 유지해줘야 되는데 전략 전술이 굉장히 능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원칙을 잘 지킨 거. 제가 봤을 때 이순신은 저는 이 사람이 되게 놀라운 전술가라기보다는 되게 원칙주의자인 것 같아요. 딱 원칙을 지켜서 싸워서 정석대로 싸워 이기고 질싸움을 하지 않는다. 이게 당시의 조정에서는 되게 보기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긴 한데 질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장수의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순신이 그런 인물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꼬장꼬장한 원칙주의자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 아닐까. 근데 그게 전시에선 굉장히 빛을 발한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 12척에다가 부하들 실어가지고 그 100척 넘는 전선 앞에다가 세울 수 있는 거 그 리더십이나 이런 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시장에 그렇죠. 가지고 있는 네.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예, 단순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단순하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어쩌면 평범함의 위대함 정도로 넘어갈까요? 그렇게 넘어가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칙을 선생님. 중시하는 것의 위대함? 물론 이제 이순신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건 굉장히 용감한 근데 행위죠. 이거는 아무리 조선시대 자료를 봐도 네. 위대해요. 어. 네, 위대. 그러니까 뭐 약간 그걸 너무 신격화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야겠지만 예, 그 어떤
전쟁 기간에 저 보여줬던 같으면 그 못 화력이란 거는 네, 저 같으면은 아무리 그게 12척 가지고 그 이순신은 나중에 그게 천행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그렇죠. 아무리 그게 정석이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긴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이럴 때 원래 백년 선생님이 있어줘야 이제 본인과 이순신으로 그래서 저 같으면 그 그렇게 못해요. 못해요. 전 이순신이니까 가능한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아 그리고 일본 애들이 이거 여담이지만은 난중일기도 나오죠. 그 명량해전에서 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보복으로 이순신의 고향인 그 아산에다가 군대를 파견해요.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살육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일부러 간 거 맞아요? 아산 쪽으로 이순신의 가족을 노리고? 거기 일부러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예. 그 과정에서, 굳이 예. 가서 거기를 공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아들인 면이가 죽죠. 예. 예. 이게 뭐 하는 짓이냔 말이에요. 아니 진 거지. 적장에 그 고양이 네네. 찾아가서 그 자식을 죽이려고 가족을 죽이려고. 찌질하네요. 네. 네. 본인 개인사적으로 굉장히 좀 불행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의도가 뭐였는지는. 근데 어허. 그런 기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순신 이야기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근현대사를 쭉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순신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좀 이용이 많이 되거든요. 이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안 좋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 이순신이 안 좋게 보여진다는 게 아니라 이순신을 활용했었던 박정희 정권의 어떤 그런 또 이게 정치적인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겹쳐지면서 이순신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착종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영화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 네. 이게 이제 광화문에 걸려 있는 이순신 상을 보면서 비판하는 또 군사정부를 비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착종돼 있다 보니까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조망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아직까지도 좀 헷갈려 있는 이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네. 좋은 점 같아요. 그렇죠. 이순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고들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조선시대 연구자분들께서 또 우리 또 양커피 선생님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또 아주 또 역사학적으로 또 다양하게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연구를 많이 해주십시오. 아 근데 건드리기가 어려워요. 아, 그래요? 이순신 장군은 자료가 부족해요. 세종은 제가 할 얘기 많은데 네. 세종은 뭐 난중일기를 이제 보면서 이순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 분석하고 한 바에 따르면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은 여종을 시켜가지고 머리에 그 석회를 잡게 하거나 네.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가족들은 저기 다 아산에 고향이 있잖아요. 원래 당시 조선의 지방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족을 부임지에 못 데려가요. 그러면 그 밥도 지어주고 뭔가 집안 가정일도 해줘야 되는데 여종들이 하는 거죠, 관노들이. 그리고 지방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옆에 그 관노들을 데리고 자는 게 그게 관행이었나요? 관행이라기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당시의 자연스러운 얘기 문화에서? 때문에 예. 그 머리 석회 잡아주는 여종들이 그 석회만 잡고 나갔냐, 사실 그렇게만 잡고 나가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이순신은 영웅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네, 있지만은 관기가 있던 시절이니까. 예, 시대적인 그런 이제 분위기 한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이순신은 영웅이니까 그럴 리가 없다. 막 신격화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이순신을 무슨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막 다루고 시대적인 어떤 한계도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많고요. 아까 또 얘기했지만은 원균하고의 어떤 인간적인 갈등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게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기도 하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원균하고 그렇게 크게 갈라지지 않았다면은 이 사람이 원균하고 좀 잘 지내면서 달래주고 했다면은 이 사람이 백예종군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고생하거나 시침낭에서 그 부하들을 다수를 잃고 이런 그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은 그게 그 명나라 장군 그 진리이 왔을 때 유성룡이 되게 걱정하거든요. 성격이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캐릭터가 좀 원균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 어떻게 감당하지 이순신이 이렇게 했는데 이순신이 또 되게 잘 구워 삶잖아요. 이 원균의 경험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원균에 비하면 예정도야 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처음에는 조금 깝깝하고 사람들하고 너무 이렇게 원칙적으로 딱 단호하게 대하다가 나중에 조금씩 좀 이렇게 유도리 이렇게 사람들 대하고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딱 단언할 수는 없는데. 조선 이순신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도 더 깊은 학술적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고. 예.
어쨌든 명랑해전이 그렇게 해서 조선 수군이 이긴 거죠. 명량해전하고 육지에서의 어떤 직산 전투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전투를 통해서 일본군이 더 이상 북상을 하지 못합니다. 예, 전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일본군도 이제 해로를 통해서 보급을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딱 막혀버리니까. 그 자, 이렇게- 다음에 이제 전황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이후로는 일본군이 다 남하해버립니다. 아하. 남해안 지역 들어가가지고 저기 뭐 사천이라든가 네.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울산 이런 데 들어가서 외성을 쌓고 그냥 장기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시위만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조선 입장에서는 저 빨리 들고 내려가가지고 네. 저 일본군을 완전히 몰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근데 조선군은 약하죠. 아직까지는 약하고 명나라군이 도와줘야 되는데 음. 당시 그 명나라군 사령관이었던 그 양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나라군은 굳이 피해를 보고 싶어하지 않아요. 굳이 자기들이 그 피를 묻혀가면서 네. 자기들이 피해 입어가면서 일본과 그 죽자사자 싸우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살 모으는 거예요. 일본군이 한 천리 내려가면은 명나라군도 한 천리 내려가고. 아하. 네, 이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서로 뭐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약간 네, 서로 합을 짰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남해안 지역까지 모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명에서도 네. 이 책임자를 바꿔요 계속. 그래서 뭐 경리양호, 제동마기 네. 이렇게 해서 뭐 울산 일본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한 6개월쯤 있다가 양호로 파면하고 만세덕이 또 새로 부임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런 방식의 전투가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죠. 통신수길에서 사망하기 전까지는 네. 고니시도 그렇고 일본군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도요토미는 끝까지 남아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기 그 위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 아무것도 없이 7년 전에 끝나버리면은 자기 그 정치적 위신 타격이 크거든요. 내가 뭐가 되냐. 물에서까지 왔는데 통신수길은 그럼 갑자기 사망하는 거는 뭔가 병들어 죽는 겁니까?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가는 나이 거죠. 먹었- 그렇죠. 맞죠. 뭐 전란의 시대를 살았으니까 예. 아유, 그래도 여기 한나라에 자연사 하는 거죠. 자연사 하셨다. 어려서부터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한 다음에 한 번에 다 빠집니까? 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단 수군은 네. 수군이 이제 그 막고 있죠. 음. 막고 있는 상황이었고 명나라는 이제 살살 몰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네. 그 고니시 유키나카하고 그 시마지 요시히로가 있던 그 사천 지역에서 네. 그 나가는 그 싸움이었는데 당시 고니시는 지금 큰일 났어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네. 이 도요토미 사후에 그 혼란스러워진 전국에서 이 자기 어떤 그 영지하고 네. 자기 세력을 갖다가 여기 이제 바로 이렇게 강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순신의 수군이 당시 이제 진린의 그 명나라 그 도독하고 같이 이제 막고 있었는데 앞에서 딱 막아놓고는 아하. 못 나오게 막고 있는 거예요. 골목에서 너 나오기만 해봐라. 고니시는 지금 수군에선 자신이 없거든요. 이순신을 이길 자신이 없는 겁니다. 네. 이러니까 계속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자, 그래서 진린한테 그 뇌물을 줘가면서 저기 조금 튀어주시면 안 될까요?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진린은 보내주고 싶어도 이순신이 꿈쩍도 않는 겁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은 육군에서는 명나라의 그 지위라는 게 확고해요. 확고하고 당연히 그 군사 통제권도 이제 명나라한테 있는데 수군에 있어서만큼은 이순신의 그 지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미 명나라에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순신의 그 정보가 명나라에서 승리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진린이 이순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딱 막고 있으니까 진린도 이제 뭐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고니시가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뇌물을 많이 싸가지고 가가지고 진린한테 가요. 가가지고 저기 다 보내달라고 안 할 테니까 배 한 척만 연락선 한 척만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뭐 진린이 보니까 그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키던 지역에서 외선 한 척을 몰래 빠져나가게 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갔냐면은 맞은편 지역에 있던 그 시마즈 요시히로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 대선단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시마즈한테 가가지고 모월 모시에 우리가 나올 거니까 그 맞으러 나오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시마즈가 요 얘기를 듣고 약 500척에 달하는 자기 그 대선단을 거느리고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순신과 그 진린의 명나라 수군의 그 뒤를 치는 겁니다. 예. 노양 지역에서 이제 만나는 건데요. 자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뒤돌아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선단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막 노량 지역에서 싸우고 있는데 고니시의 그 군대는 요 상황에서 그 수군이 빠진 사이에
선단을 거느리고 몰래 남해 바다로 빠져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고니 씨는 무사하게 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나중에 일본에서 죽게 되는데요. 조금씩 빠져나갔네요. 어쨌든 일본군은. 네, 그래서 빠져나갔고 머리를 써갖고 네. 다른 사람 싸움 시키고 이제 자기는 네. 빠져나간 거죠. 네. 시마즈의 그 수고는 이 조선 명나라 그 조명 연합군하고 노량에서 죽자사자 싸우는 거죠. 이 과정에서. 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이순신이 이 총에 맞아서 아, 예, 죽게 됩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적에게 알리죠. 이건 맞습니까? 그 대사가 있었는지는 좀 논란이죠. 불확실하죠. 예.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총탄을 맞아서 쓰러졌을 때 이걸 알리지 않고 조용히 처리를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카 이완이 대신 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기록에 남아 있고, 그다음에 뭐 진린도 뭐 징비록에 나오죠. 뭐 소식을 듣고 막 주저앉았다고. 아하. 그래서 하고 뭐 마지막으로 대승을 거둔 거죠. 그 노량해전이고. 그 대승을 거둔 이후에는 일본군은 거의 다 일본으로 이제 빠져나갔다고 보면 되는 근데 거죠. 일부 잔적이 남긴 했는데 그렇죠. 그 주력은 다 빠져나갔어요. 주력은 다 군대는 다 건너간 거죠. 빠져나가면서 네. 전쟁 자체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사실상 마무리되는 거죠. 사실 마지막 그래서. 싸움, 마지막 네. 큰 전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죽은 타이밍도 그렇고 해서 이순신이 사실은 그때 죽지 않았다라는 설도 막 돌잖아요. 아하. 사실은 선조한테 미움받을까봐 죽은 척하고 숨어 살았다는 아.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뭐 그거는 이야기까지. 그런 그리고 건 뭐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자살설도 있잖아요. 아, 네, 자살설에 자살설이 죽음을 있죠. 유도했다고. 예. 자기가 일부러 그 표현이 뭐 투구를 벗고 갑옷을 벗고 막 나섰다는 예.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근데 그건 되게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고 그렇죠. 열심히 싸웠다는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건 명나라도 아니고요. 이순신을 전쟁 끝나면은 데려가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자, 그런 저 썰도- 이순신만 데려가면은 뭐 남쪽 지역의 그 일본 해적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음흠. 진린이 건의했다는 네. 얘기가 있죠. 네. 네. 그런 썰들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썰에 대한 이야기는 끝내고 어쨌든 그렇게 전투 자체는 이제 전쟁 자체는 마무리가 마무리가 되는 됐다는 거. 근데 요 얘기 하나만. 네네. 웅구행렬이 갈 때 이제 백성들이 다 나와서 이제 길에서 뭐 울부짖었다 뭐 그런 기록 나와 네. 있고 또 하나는 그 조정에서 이제 저거를 건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순신 사당을 지어달라. 이순신 사당을 지었는데 결국에는 허락을 안 해줘요. 왜 허락을 안 해주냐면 선조의 논리는 뭐냐면 국가가 공식적으로 신하의 사당을 지어준 적이 없다. 아하. 그건 민간에서 하는 거는 내가 막을 일이 없지만 국가 공인으로 사당을 지을 수는 없다 해서 결국 불허합니다. 근데 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호송이나 이런 사람은 생사당을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엄청 비교가 되는 거죠. 네. 선조가 결국 그만큼 싫어했다 이순신을. 결국 이순신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네요. 임진왜란 시간이 하면 뭐- 이순신. 네. 어쩔 수 근데 없습니다. 징비록도 그래요. 징비록도 그한 뭐 1, 2부 나눈다 그러면 2부 주인공은 이순신이에요. 아. 그래서 임진왜란의 주인공은 이순신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임진왜란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 임진왜란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 네. 이순신 장군님. 아 이거 제목으로 이순신이 임진왜란 일으킨 것 같잖아요. 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원래 이제 교과서에 적혀 있는 것처럼 임난 이후의 사회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이야기도 사실 했으면 좋겠는데 요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사회사나 외교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다루는 걸로 하고 네. 이게 시대분기점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다라는 것 정도 네. 그 정도로 짚어주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순신의 임진왜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로 나와주신 선생님 아까 이름이 뭐였죠? 너구리 매운 너구리님. 아, 그래 중간에 지적을 좀 부탁드렸는데 지적할 게 없었다라는 걸로 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완벽했습니다. 아,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캔커피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하나만 추가해도 되나요? 아,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마지막 인사로 네. 저 이 방송에 나오게 해주시고 저한테 많은 사사를 주셨던 믹스커피님께 존경과 감사의 표시를 꼭 보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임진왜란 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